우두둑 하고 무언가 단단한 것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갈기갈기 찢어 발겼다. 그것은 결코 사람의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으며 짐승이라 하더라도 저토록 소름 끼치고 적나라한 파열음을 내지는 못할 터였다. 서씨는 안방 문지방을 부여잡은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떨리고 있음을 느꼈으나 차마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어 제 입을 틀어막은 채 문구멍으로 마당을 내다보았다. 희미한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흘러나와 마당 한 구석을 비추는데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여인의 어깨는 기이할 정도로 들썩였고 그녀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닭 한 마리가 들려 있었는데 닭의 목은 이미 뜯겨나가고 없었다. 아, 아가씨. 서씨의 입술 사이로 터져 나오려던 비명은 공포에 질린 쉰소리가 되어 목구멍 안으로 다시 기어들어갔고 그 찰나의 순간 쭈그리고 앉아있던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씨가 숨어있는 방문 쪽을 응시했다.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그 여인의 입게는 검붉은 선혈이 턱 밑까지 흥건히 젖어 있었으며 칠흑 같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짐승의 그것처럼 형형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어 서씨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저 여인이 이 집안에 다시 발을 들인 것은 불과 보름 전의 일이었다. 10년 전 시집갔던 시누이가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이 청산과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 시부모님은 죽은 사람 돌아온 듯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고 집안 사람 그 누구도 그녀를 홀대하지 않았다. 서씨 또한 지아비의 여동생이자 시부모님이 그토록 아끼는 딸이었기에 자신의 처소인 건넌방을 내어주고 정성을 다해 시누이를 보살폈다. 올케 언니,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지요. 제가 없는 동안 부모님을 모시느라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처음 대문을 들어서던 날 시누이는 10년의 세월을 비껴간 듯 처녀 시절보다 더 곱고 앳된 얼굴로 서씨의 손을 잡으며 옥굿을 굴러가는 목소리로 말했었다. 그때만 해도 서씨는 시누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과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묘한 위화감을 단순히 먼 길을 오느라 지친 탓이라 여겼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집안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 멀쩡하던 사냥개가 밤새 컹컹 지저대다 아침이면 피를 토하고 죽어있거나 외양간의 소들이 무엇에 놀란 듯 날뛰어 고삐를 끊어버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서씨가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흘리며 방바닥을 기어가 이불 속으로 파고든 지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는 다시금 뼈를 씹는 듯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며칠 전 남편에게 넌지시 건넸던 말이 화근이 되어 돌아왔던 기억이 그녀의 손을 멈칫하게 했다. 서방님, 아가씨가 오신 뒤로 집안 분위기가 묘하지 않습니까? 밤마다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가축들도 자꾸 죽어나가니. 서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며 핀잔을 주었다. 부인, 그게 무슨 망발이요 불쌍하게 돌아온 누이가 안쓰럽지도 않소. 10년 만에 친정에 와서 마음 붙일 곳 없는 사람을 그리 매정하게 대하다니. 내 부인의 심성이 이리 좁을 줄은 몰랐소. 남편의 호통에 서씨는 억울함에 눈물을 삼켰으나 시부모님 또한 시누이를 금지옥엽처럼 감싸고 돌기에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이 시누이의 가련한 외모와 사근사근한 말솜씨에 홀려있는 듯 했고 오직 서씨만이 밤마다 마당을 서성이는 저 그림자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씨는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에 퀭한 눈으로 부엌으로 나갔다. 그런데 부엌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데 부뚜막 앞에 시누이가 먼저 나와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머, 언니 일어나셨어요. 제가 좀 일찍 눈이 떠져서
먼저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우이는 간밤의 그 끔찍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갓 피어난 복사꽃처럼 화사한 얼굴로 생글생글 웃으며 서씨를 맞이했다. 그녀의 입술은 붉었으나 그것은 핏자국이 아니라 연지곤지 바른 듯 고운 혈색이었고, 하얀 손은 정갈하기 그지없어 서씨는 순간 자신이 헛것을 보았나 싶어 눈을 비벼보았다. 아가씨, 어젯밤에 혹시 밖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서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신우이는 국자든 손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밤에요, 아니요. 저는 피곤해서 초저녁부터 골아 떨어졌는걸요. 언니가 무슨 꿈이라도 꾸신 모양이에요. 신우이의 눈동자는 티 없이 맑았으나 그 깊은 곳에서 언뜻 스쳐 지나가는 조소 섞인 눈빛을 서씨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여유로움이자 자신의 정체를 들켜도 상관없다는 오만함이었다. 아침상 머리에서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끓인 국을 맛보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다. 아이고, 우리 딸이 끓인 국이라 그런지 꿀맛이구나. 며느리 너는 10년을 살아도 이런 깊은 맛을 못 내더니 역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다르다. 시어머니의 타박에 서씨는 묵묵히 밥만 깨작거렸는데 맞은편에 앉은 신우이가 밥숟가락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가증스러운 위로를 건넸다. 어머니도 참, 언니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아무리 흉내 낸들 언니 손맛만 하겠어요, 언니. 많이 드세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신우이의 친절이 서씨에게는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으나 남편과 시부모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는 와중에도 서씨의 시선은 자꾸만 신우이의 손톱 밑으로 향했는데 깨끗하게 씻어낸 듯 보였지만 손톱 깊은 곳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검붉은 얼룩을 발견하고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것은 분명 닭의 피가 말라붙은 흔적임이 틀림없었다. 그날 오후 서씨는 핑계를 대고 냇가로 빨래를 하러 나갔으나 방망이질을 하는 손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내게 모인 아낙네들은 저마다 흉흉한 소문을 입에 올리고 있었다. 자네 집 개도 죽었다며 윗마을 밖 서방네소도 며칠 전에 창자가 다 털린 채 발견되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변고래. 그러게 말이야. 산짐승 소행이라기에는 너무 깨끗하게 간만 빼먹었다니. 혹시 구미호라도 내려온 게 아닌가 몰라. 안악들의 수군거림에 서씨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마을 전체에 퍼지고 있는 이 기이한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자신의 집.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안채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서씨는 빨래를 하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정리하고 일어섰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안악의 한마디가 발걸음을 붙잡았다. 근데 서씨네 시누이가 돌아왔다며 그 댁 시누이가 그렇게 미인이었다는데 10년 만에 왔다면서 늙지도 않았다지. 참 신통한 일일세. 서씨는 그 말에 대꾸조차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집으로 향했다. 늙지 않는 여자, 밤마다 사라지는 가축들, 그리고 그 끔찍한 씹는 소리.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서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마당 한가운데에 키우던 씨암탉 몇 마리가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그 곁에는 시누이가 쪼그리고 앉아 닭의 털을 뽑고 있었다. 어머, 언니 오셨어요. 저녁 준비하려고 닭을 좀 잡았는데. 글쎄, 이 녀석들이 병이 들었는지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오지 뭐예요. 시누이는 천연덕스럽게 말하며 창백한 닭의 사체를 들어 보였는데 닭의 목에는 날카로운 송곳니 자국 2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으나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 아가씨, 닭들이 병든 것이 확실합니까? 피가 없다니요. 신우이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을빛을 역광으로 받은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당을 덮었는데 그 그림자의 형상이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짐승의 형상처럼 일렁이는 듯했다. 글쎄요. 누군가 아주 배가 고파서 쪽 빨아먹은 게 아닐까요?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밤 서씨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매달렸다. 서방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아가씨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마당에서 죽은 닭들을 보셨잖아요. 목에 난 이빨 자국이며 피가 한 방울도 없는 것이 어찌 병들어 죽은 닭입니까?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서씨를 밀쳐내며 싸늘하게 일갈했다. 부인, 내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누이가 몸보신을 시켜드리려고 손수닭을 잡은 정성은 생각지 않고 요물이니 뭐니 헛소리를 해대다니 자꾸 그러면 친정으로 쫓아낼 테니 그리하시오. 남편의 매몰찬 태도에 서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으나 더 이상 그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방을 나선 서씨는 마루 끝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건넌방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신우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낮에 그 선량한 모습이 아니었다. 입꼬리가 귀 밑까지 찢어질 듯 올라가며 비릿한 조소를 흘리는 그 모습은 영락없는 요괴였다. 언니, 내 말이 맞죠? 오빠도 부모님도 다 내 편이라니까요. 언니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미친년 취급만 받을 뿐이에요. 신우이는 소리 없이 마루로 나와 서씨의 곁으로 다가왔다. 서씨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으나 도망갈 곳이 없었다. 신우이는 서씨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뱀이 기어가는 듯 스산하고 끈적거렸다. 이 집안의 생기가 참으로 달더군요. 10년 동안 굶주렸던 배를 채우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특히 오빠의 간은 아주 쫄깃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서씨가 경악하여 고개를 돌리자 신우이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시뻘건 핏빛으로 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러니 언니, 목숨을 부지하고 싶으면 쥐 죽은 듯이 계세요. 내 식사가 끝날 때까지. 말을 마친 신우이는 깔깔거리며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집안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다. 서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남편도, 시부모님도, 그리고 자신까지도 저 요물의 뱃속으로 들어갈 것이 자명했다. 서씨는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잠은 달아난 지 오래였다. 밖에서는 다시금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와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닭이나 개가 아니었다. 외양간의 소가 구슬프게 울부짖더니 쿵 하고 쓰러지는 육중한 소리가 땅을 울렸다. 서씨는 귀를 틀어막으며 흐느꼈다. 이 집안은 이미 사람의 집이 아니라 요괴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니, 하늘이 돕지 않고서는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 소가 죽어 나자빠진 것을 보면 시부모님과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울 신우이의 계략이 눈앞에 훤히 그려져 서씨는 숨이 막혀왔다. 그녀는 결심했다.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미친년 소리를 듣더라도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그러나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방문 창호지 위로 붉은 그림자가 쓱 지나갔다. 그리고 툭, 투둑, 무언가 액체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창호지가 붉게 물들어갔다. 피었다. 천장 처마 밑에 매달아 두었던 마늘 꾸러미가 아니라
금방 찢어낸 듯한 짐승의 내장이 대롱거리며 문 앞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신우이가 보내는 무언의 경고이자 내일의 사냥감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섬뜩한 예고장이었다. 서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붉은 얼룩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 지옥 같은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날 아침 외양간에서 들려온 비명은 사람의 것이었으나 짐승의 울부짖음보다 더 처절했다. 시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누렁소가 차가운 바닥에 거대한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는데 기이하게도 그 큰 덩치에 피 한 방울 흘러나와 있지 않았다. 소의 가죽은 마치 물기를 쫙 뺀 빨래처럼 쭈글쭈글하게 말라붙어 뼈 윤곽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고 휑하니 뚫린 두 눈은 허공을 향해 원망스런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듯했다. 이게 무슨 병해란 말이냐. 평생을 자식처럼 키운 소가 하룻밤 사이에 미라가 되다니. 시아버지는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남편 박서방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백한 얼굴로 죽은 소의 배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서씨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며 어젯밤 문 창호지에 묻었던 선혈과 내장을 떠올렸다. 그것은 이 집안의 기둥뿌리가 뽑혀나갈 것이라는 흉측한 예고였음이 분명했다. 그때 신우이가 하얀 소복자락을 끌며 나타나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다. 아버님, 너무 상심 마세요. 마을에 돌림병이 돈다더니 우리 누렁이도 그 병을 피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듯 애처로웠으나 서씨는 보았다. 신우이가 소매로 입을 가리는 척하며 혀를 날름거려 입술에 묻은 보이지 않는 찌꺼기를 핥아내는 그 순간의 섬뜩한 표정을. 누렁소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다. 평소 장사 좌ang씨라 불릴 만큼 건장했던 남편 박서방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가벼운 헛기침으로 시작되더니 이내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다. 부인, 내 몸이 천근만근 무겁소. 마치 누군가 내 어깨 위에 올라타고 있는 것 같구려. 남편은 퀭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며 헛소리를 해댔고 식은땀이 흥건하여 요를 적실 지경이었다. 시부모님 또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두 분 모두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 눕게 되었고 집안일은 오로지 서씨 혼자 감당해야 했다. 서씨는 약탕관에 불을 지피고 정성껏 약을 달여 올렸으나 약을 먹어도 차도는커녕 병세가 더욱 깊어만 갔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보아도 맥이 잡히지 않는다거나 원기를 너무 심하게 뺏겼다는 알 수 없는 말만 되풀이할 뿐 뚜렷한 병명을 내놓지 못했다. 가족들이 병석에 눕자 신우이는 기다렸다는 듯 효녀 행세를 자처하고 나섰다. 언니는 바깥일도 바쁘신데 제가 오빠와 부모님 병간호를 할게요. 신우이는 밤낮으로 남편의 머리맡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고 직접 산에서 캐왔다는 정체불명의 약초로 탕약을 끓여대기 시작했다. 그 탕약에서는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 역겨운 비린내가 섞여났는데 서씨가 그 냄새에 구역질을 할라치면 신우이는 눈을 흑이며 타박을 주었다. 언니는 참 비위도 약하시네요. 이게 얼마나 귀한 약초인데. 그러세요. 제 정성이 부족해서 오빠가 안 낫는 것 같아 속상해 죽겠는데. 신우이가 끓인 약을 받아먹은 남편은 몽롱한 상태에서 신우이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다. 네가 돌아와서 참으로 다행이다. 네 정성 덕분에 그나마 숨이 붙어 있는 것 같다. 남편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씨의 가슴은 숫덩이처럼 까맣게 타들어갔다. 신우이가 약사발을 들고 들어갈 때마다 남편의 얼굴색이 잿빛으로 변해가는 것을 서씨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
서 씨는 남편의 상태가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방 안에서는 희미한 등잔불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는데 문구멍으로 들여다본 광경은 서 씨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신우이가 잠든 남편의 얼굴 위에 자신의 얼굴을 포개다시피 가까이 대고 있었던 것이다. 입맞춤을 하는 것인가 싶어 눈을 크게 뜨고 보니 남편의 입에서 희뿌연 연기 같은 것이 흘러나와 신우이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남편의 생명력, 즉 전기 징치였다. 신우이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 기운을 음미하듯 들이마시고 있었고 그때마다 신우이의 피부는 더욱 팽팽하게 윤기가 흐르는 반면 남편의 볼은 푹 꺼져 들어가고 있었다. 이 요물, 서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벌컥 문을 열고 뛰어들었다. 지금 서방님께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당장 그 입 떼지 못할까? 서 씨의 고함에 신우이는 쏘스라치게 놀란 척하며 뒤로 물러났고 그 바람에 옆에 있던 약사발이 엎어지며 검은 약물이 방바닥에 쏟아졌다. 신우이는 바닥에 엎어진 채 가련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흑흑흑, 오빠. 언니가 저를 죽이려나 봐요. 제가 오빠 약을 먹여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저를 밀치고 제가 밉더라도 아픈 오빠 약은 드시게 해야죠. 잠에서 깬 남편은 몽롱한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내가 동생을 밀쳐 넘어뜨리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남편은 앙상한 손을 들어 서 씨를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호통쳤다. 부인 대체 이 밤중에 무슨 난동이오. 동생이 밤새 나를 간호하느라 고생하는 것이 보이지도 않소 자네의 투기가 하늘을 찌른다더니. 이제는 병든 지아비 앞에서 신우이 머리채까지 잡으려 드는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소란에 놀라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건너왔다. 바닥에 엎질러진 약과 울고 있는 딸을 본 시어머니는 서 씨의 등짝을 매섭게 내려쳤다. 에이구, 이 못된 며느리야, 네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는구나. 우리 불쌍한 딸이 10년 만에 돌아와서 제 오라비 살리겠다고 저러는데 그걸 못 봐줘서 행패를 부려. 서 씨는 억울함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버님, 어머님,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아가씨가 서방님의 정기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 씨의 절규는 병마와 요기에 씌어 판단력이 흐려진 가족들에게는 그저 미친 여자의 헛소리로만 들릴 뿐이었다. 신우이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서 씨를 힐끔 쳐다보았는데 눈물 젖은 눈동자 너머로 어디 한번 계속 지져보라는 듯한 싸늘한 조소가 스쳐 지나갔다. 언니가 저를 요물 취급하는 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빠를 해치려 하다니요. 저는 오빠가 낫기만을 바랄 뿐인데. 신우이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부인,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나가시오. 내 병이 낫기 전까지는 안방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시오. 그날 밤으로 서 씨는 안채에서 쫓겨나 행랑채 모퉁이에 춥고 비좁은 헛간 방으로 밀려났다. 시부모님은 서 씨가 미쳤다며 밥도 제대로 주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고 집안의 하인들조차 서 씨를 피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안주인이 헛것을 본다지 투기가 심해서 신우이를 잡아먹으려 한다더라. 서 씨는 캄캄한 헛간방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뼈마디가 시려왔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앞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다. 남편의 퀭한 눈빛과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시부모님의 경멸. 어린 시선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떠나지 않았다. 멀리 안채에서는 신우이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제 방해물도 없겠다.
그녀는 더욱 노골적으로 가족들의 생명을 탐하고 있을 터였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분위기는 거의 초상집이나 다름없게 변해갔다. 마당의 풀들은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고 우물물조차 탁하게 변하여 악취를 풍겼다. 남편은 이제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 정도로 위독해졌고 시부모님 또한 거동조차 못한 채 방 안에 누워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다. 서 씨는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 미음이라도 쑤어 올리려 했으나 신우이가 부엌 문을 가로막고 섰다. 어머, 언니, 여기는 왜 또 기웃거리세요? 부모님이 언니가 만든 음식은 입에도 대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독이라도 탔을지 누가 알겠냐면서요. 신우이는 손에 든 붉은 열매를 입에 톡 털어 넣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녀의 혈색은 날이 갈수록 좋아져. 마치 10대 소녀처럼 팽팽하고 붉은 기운이 돌았다. 가족들의 생명을 양분 삼아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었다. 아가씨, 제발 그만두십시오. 오라버니가 죽으면 당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단 말입니까? 서 씨가 애원하듯 말하자 신우이는 싸늘한 표정으로 서 씨에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이득 인간들은 참 셈이 빨라서 탈이야. 나는 그저 배가 고플 뿐이에요. 그리고 오빠가 죽으면 이 집과 땅은 다 누구 것이 되겠어요. 늙은 부모님도 곧 따라가실 테고 미친 며느리는 쫓겨날 테니 결국 다 내 차지가 아니겠어요. 신우이의 본색은 이제 숨길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탐욕과 식욕이 뒤섞인 그 끔찍한 욕망 앞에서 서 씨는 전율했다. 그녀는 단순히 피를 빨아먹는 요괴가 아니었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삼키고 파멸시키려는 악의 화신이었다. 서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남편이, 시부모님이 저 악귀의 소나기에서 비참하게 죽게 놔둘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힘도, 편도, 무기도 없었다. 오직 하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도끼만이 서 씨의 눈동자 속에서 파랗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목탁 소리와 함께 나지막한 연불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아미타불, 집안의 sak이 제 키가 가득하여 하늘을 찌르는구나. 주인장 계쇼. 그 소리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서 씨에게 한 줄기 동아줄처럼 들려왔다. 서 씨는 신우이가 반응하기도 전에 헛간 문을 박차고 대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서 씨가 대문을 열자 낡은 장삼을 걸친 떠돌이 노승 하나가 서 있었다. 노승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으나 그 시선은 집 안쪽이 아니라 서 씨의 뒤를 쫓아나온 신우이를 향해 꽂혀 있었다. 신우이는 대문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문지방 너머에서 노승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노승은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허허허, 여우 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먼. 천년을 묵어도 짐승은 짐승인 것을. 서 씨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노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스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남편과 시부모님이 죽어갑니다. 저 요물을 물리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눈물 범벅이 된 서 씨의 얼굴을 내려다보던 노승은 잠시 침묵하더니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보였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요물을 잡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오. 자칫하면 부인까지 저 요물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감당할 수 있겠소. 서 씨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목숨은 이미 내놓았습니다. 가족만 살릴 수 있다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서 씨의 결연한 눈빛을 본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 씨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그것은 차갑고 묵직한 반격의 시작이었다.
노승이 서씨의 손바닥에 쥐어준 것은 흙먼지가 잔뜩 묻은 거친 삼배 주머니였다. 그 주머니는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였으나 손에 닿는 순간 찌릿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기이한 열기가 느껴져 서씨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부인, 잘 들으시오. 저 요물은 천년을 묵은 백여우, 바이후로. 99개의 간을 먹고 이제 마지막 하나. 부인의 부군인 박서방의 간을 취하여 승천하려는 찰나에 노승의 목소리는 쇠소리가 섞여 까칠했으나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천둥보다 더 무겁게 서씨의 가슴을 때렸다. 99계라니. 그동안 마을의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남편이 시들어간 것이 모두 저 요괴가 인간이 되기 위해, 아니 더 끔찍한 존재가 되기 위해 벌인 살육의 제사였단 말인가. 노승은 서씨의 놀란 눈을 직시하며 말을 이었다. 오늘 밤이 고비야. 놈은 오늘 밤 자시 지시여의 본색을 드러내어 부군의 숨통을 끊으려 할 걸세 빼. 이것을 받게. 노승이 주머니를 열어 보이자 그 안에는 붉은 팥 한 줌과 오색이 찬란한 헝겊 조각, 그리고 쿰쿰한 냄새가 진동하는 묵은 된장 한 덩이가 들어있었다. 이 붉은 팥은 양기 양치의 결정체니 요물의 퇴로를 막는 데 쓰고 삼색 헝겊은 놈의 발을 묶는 결계가 될 것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묵은 된장일세. 노승은 된장 덩어리를 소중히 가리키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여우란 본래 깔끔 떨기를 좋아하고 비린 것을 탐하나 썩고 묵힌 인간의 냄새는 질색을 하지. 이 된장에 부인의 피를 3방울 섞어 놈의 미간에 정확히 던지면 놈의 요력, 야월이 이 잠시 봉인될 걸세. 그때를 놓치지 말고 부군의 몸을 지켜야 하네. 명심하시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오. 서씨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아 품속 깊이 갈무리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바람이 마치 죽음의 사자처럼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으나 서씨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나약한 안악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노승에게 큰 절을 올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품속에는 남편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 그리고 요괴와 맞서 싸울 무기가 들어있었다. 서씨가 조심스레 살인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무덤 속처럼 고요하고 적막했다. 안채에서는 희미한 불빛조차 새어나오지 않았고 마당에 들이운 나무 그림자들은 마치 귀신이 머리를 풀어헤친 듯 흉물스럽게 일넘겼다. 서씨는 숨소리를 죽이고 행랑채 헛간으로 스며들었으나 곧바로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노승의 말대로라면 요물은 오늘 밤 자시에 움직일 것이니 그때까지는 놈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쥐 죽은 듯 엎드려 있어야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삼경산 강을 알리는 먼 절간의 종소리가 댕 하고 울리자 안채 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씨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신우이가 소복을 입은 채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는 듯 소리가 없었으나 달빛에 비친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라 9갈래로 갈라져 춤을 추고 있었다. 신우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는데 그때마다 마당의 잡초들이 파르르 떨며 생기를 잃고 말라가는 것이 눈에 보였다. 신우이는 곧장 남편이 누워있는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뜰에 있는 곳간으로 향했다. 곳간 거긴 왜? 서씨는 의아함에 심장이 요동쳤으나 놈의 행동을 파악해야만 승산이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뒤를 밟았다. 곳간문은 삐그덕 소리 하나 없이 열렸고 신우이가 안으로 사라지자 서씨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가 벽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곳간 안 풍경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쌀가마니와 잡동사니가 쌓여 있어야 할 곳간 구석에는
그동안 마을에서 사라졌던 짐승들의 사체가 즐비하게 쌓여 있었고, 신우이는 그 더미 위에 앉아 무언가를 개걸스럽게 씹고 있었다. 으드드, 쩝쩝,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뜯기는 소리가 좁은 곳간을 울렸다. 달빛이 틈새로 비치자 신우이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녀의 얼굴은 반쯤 여우의 형상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계에는 붉은 피가 턱을 타고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갓 잡은 듯 다 가느케의 간이었다. 아, 부족해. 이따위 짐승의 간으로는 허기가 채워지지 않아. 신우이. 아니, 요물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오빠의 간, 천년의 정기가 서린 그 간만 먹으면 나는 신이 될 수 있어. 서씨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놈은 지금 전차의 요리를 즐기던 짐승의 간으로 입맛을 돋우며 곧 있을 본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다. 서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으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다. 내 남편을, 내 가족을 저런 흉측한 짐승의 먹이로 내어줄 수는 없었다. 서씨는 조용히, 그러나 민첩하게 몸을 돌려 행랑채로 돌아왔다. 그리고 노승이 준 주머니를 풀었다. 묵은 된장 덩어리를 꺼내어 작은 바가지에 담고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붉은 선혈을 떨어뜨렸다. 뚝, 뚝, 뚝. 피가 된장에 섞이자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묘하게 역동적인 냄새가 피어올랐다. 서씨는 된장을 주무르며 주문을 외우듯 속삭였다.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다. 더러운 요물아. 인간의 끈질긴 생명력이 어떤 맛인지 보여주마. 그녀는 삼색 헝겊을 허리춤에 단단히 묶고 붉은 팥 주머니를 왼손에 쥐었다. 오른손에는 피 섞인 된장 덩어리가 들려 있었다. 준비는 끝났다. 끝났다. 밤바람이 거세지며 먹구름이 달을 가렸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서씨는 안채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 숨을 죽였다. 곧이어 곳간에서 나온 신우이가 안방 문 앞에 섰다. 그녀는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다시금 요염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오라버니, 제가 왔어요. 많이 아프시죠 이제? 곧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신우이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으나 마루 밑에서 듣는 서씨에게는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신우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에서 남편의 힘없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네가 왔느냐.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구나. 쉿, 오빠. 이 약만 드시면 다 나을 거예요. 아주 영원히 아프지 않게 될 거예요. 서씨는 마루 틈 사이로 방 안을 올려다보았다. 신우이가 남편의 가슴 위에 올라타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다시금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하얀 손톱이 길게 자라나더니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 남편의 복부를 향해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다. 지금이었다. 더 지체하면 남편의 배가 갈라질 것이었다. 서씨는 마루 밑에서 튀어나가며 방문을 걷어찼다. 이 요망한 거사 당장 그 손 치우지 못할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짝이 떨어져 나가자 깜짝 놀란 신우이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주둥이가 길게 튀어나오고 하얀 털이 숭숭 돋아난 괴물의 형상이 서씨를 노려보았다. 키의 액, 내년이 감히 내 식사를 방해해 요물은 찢어지는 듯한 괴성을 지르며 서씨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눈으로 좇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서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왼손에 쥐고 있던 붉은 팥을 요물의 눈앞에 냅다 뿌렸다. 옛다. 먹어라.
촤르륵. 파탈들이 요물의 얼굴에 부딪히자 타닥타닥 불꽃이 튀며 타오르는 소리가 났다. 끄악, 이게 무슨 짓이야. 양기의 결정체인 팥에 맞은 요물이 고통스러워하며 주춤거리는 사이 서씨는 재빨리 문지방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허리춤에 묶어둔 삼색 헝겊을 풀어 방문 양쪽 고리에 번개처럼 감아매었다. 이것으로 요물은 쉽사리 도망치지 못할 것이었다. 도간에 든 쥐, 아니 도간에 든 여우꼴이 된 셈이었다. 요물은 한쪽 눈을 감싸쥐고 으르렁거리며 다시금 서씨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천한 것이 어디서 잔재주를 부려 내년의 감부터 씹어먹어 주마. 요물의 9개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지더니 방 안의 가재도구들을 마구잡이로 깨부수며 서씨를 조여왔다. 공포에 질린 남편은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었고 방 안은 요기가 가득 차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거대한 여우의 그림자가 서씨를 덮치려는 찰나 서씨는 마지막 무기인 된장 덩어리를 높이 쳐들었다. 내년이 1000년을 살았는지 몰라도 사람의 정성이 깃든 이 냄새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서씨는 온 힘을 다해 피 섞인 된장 덩어리를 요물에 벌어진 입 안과 콧구멍을 향해 힘껏 던졌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된장 덩어리가 요물의 앞면에 정확히 명중했다. 쾌. 요물은 마치 불덩이를 삼킨 듯 팔짝팔짝 뛰며 괴로워했다. 묵은 된장의 독한 냄새와 서씨의 피에 서린 기운이 요물의 코와 입을 막아버리자 놈의 요력이 순식간에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하얗던 털이 검게 그을린 듯 변하고 꼿꼿하던 9개의 꼬리가 힘을 잃고 축 늘어졌다. 커헉, 컥 더러워 이 더러운 오물 냄새. 요물은 바닥을 뒹굴며 얼굴에 묻은 된장을 떼어내려 발버둥 쳤으나 끈적한 된장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서씨는 그 틈을 타 구석에 있는 남편을 끌어안고 소리쳤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저건 아가씨가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여우 요괴입니다. 남편 박서방은 그제야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광경을 보며 몽롱하던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다. 평소 곱기만 하던 누이 동생이 흉측한 짐승의 모습으로 뒹구는 것을 본 그는 공포와 충격에 휩싸여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난 자. 된장 공격에 잠시 주춤했던 요물이 다시금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놈의 황금빛 눈동자는 이제 붉은 핏빛으로 변해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된장이 묻지 않은 나머지 입부분이 기괴하게 비틀리며 웃고 있었다. 크크크크, 제법이구나. 하지만 고작 된장 따위로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오늘 밤. 너희 부부를 한꺼번에 삼켜주마. 요물의 몸에서 검붉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들려오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늘조차 이 처절한 싸움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듯했다. 서씨는 남편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부직갱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맹수 앞에 선 어미 사자처럼 굳건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오늘 밤 이곳에서 살아나가거나 아니면 저 요물과 함께 죽거나 둘 중 하나였다. 서씨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요물을 노려보았다. 와라, 이 요물아.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내 남편은 절대 내어주지 않는다. 우르릉. 광천지를 개벽할 듯. 단 굉음과 함께 번개가 안방 지붕을 때리자 방 안은 대나처럼 환해졌다가 이내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찰나의 순간 서씨는 보았다. 된장 범벅이 된 채 바닥을 구르던 요물이 서서히 몸을 일으키는데 그 등 뒤로
9개의 꼬리가 뱀처럼 꿈틀거리며 허공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요물의 얼굴은 이미 사람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려 찢어진 잎 사이로 날카로운 송곳니가 톱날처럼 돋아나 있었고, 황금빛이었던 눈동자는 지옥불을 머금은 듯 시뻘건 광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크르르, 감히 미천한 인간 따위가 천년 묵은 신령을 능멸하다니, 내 너를 갈기갈기 찢어 저 밖의 개들에게 던져주리라. 요물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옥굿을 굴러가는 여인의 음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쇠를 긁는 듯한 탁하고 끔찍한 파열음이었다. 요물이 꼬리 하나를 채찍처럼 휘두르자 방 한구석에 있던 장롱 문짝이 산산조각이 나며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서씨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감싸 안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정신을 놓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서씨가 남편의 어깨를 거세게 흔들자 공포에 질려 넋이 나갔던 박서방이 가까스로 눈을 떴다. 그의 눈앞에는 평생을 사랑했던 누이 동생이 아닌 피에 굶주린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 동생은, 내 불쌍한 누이는 어디 갔단 말이냐? 박서방이 울부짖자 요물은 깔깔거리며 비웃었다. 내 누이 그 계집은 이미 10년 전 산길을 넘다 내 뱃속으로 들어왔지. 살결이 참으로 부드럽더구나. 내 놈들이 그토록 아끼던 딸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이제 내 놈의 간만 먹으면 나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영생을 누릴 것이다. 요물의 충격적인 고백에 박서방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다. 제 누이를 잡아먹은 원수에게 제 손으로 약을 다려 바치고 아내를 박대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이 뼈에 사무치는 후회로 밀려왔다. 하지만 후회할 시간조차 없었다. 요물의 날카로운 발톱이 박서방의 심장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서씨는 본능적으로 부직갱이를 들어 요물의 앞발을 막아냈다. 챙강 하는 금속성 소리가 날 정도로 요물의 발톱은 단단했다. 부직갱이가 반으로 뚝 부러져 나갔고 서씨는 그 충격으로 벽에 처박혔다. 입에서 단내가 나고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서씨는 비틀거리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 문틀에 묶어둔 삼색 헝겊이 보였다. 노승이 말했던 결계였다. 요물은 방 안을 휘젓고 다니면서도 이상하게 문 쪽으로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다. 삼색 헝겊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스러운 기운이 놈의 퇴로를 막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놈을 이 좁은 방 안에 가두고 하늘의 심판을 끌어들이는 것. 밖에서는 뇌성병력이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 요물아, 네가 인간의 가죽을 썼다고 해서 하늘을 속일 수 있을 줄 아느냐?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서씨가 소리치자 요물은 코웃음을 쳤다. 하늘 내가 곧 하늘이다 비켜라. 내 마지막 식사를 방해하면 너부터 씹어먹어 주마. 요물이 다시금 달려들자 서씨는 피하지 않고 품속에 남겨두었던 마지막 붉은 팥 한 줌을 쥐었다. 그리고 요물이 입을 벌려 남편의 목을 물려는 결정적인 순간 그 입안으로 팥을 쑤셔 넣었다. 이거나 처먹어라. 뜨거운 양기가 뱃속으로 들어가자 요물은 키에 액 하는 괴성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다. 뱃속에서부터 타오르는 고통에 요물은 바닥을 뒹굴며 꼬리로 방바닥을 내리쳤다. 구들장이 내려앉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그 틈을 타서씨는 남편을 끌고 문 쪽으로 기어갔다. 서방님, 어서 나가세요. 어서요. 박서방은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지 못했지만 아내의 필사적인 외침에 정신을 부여잡고 기어서 문지방을 넘으려 했다. 그러나 요물의 회복력은 끈질겼다.
고통을 참아낸 요물이 긴 꼬리로 박서방의 발목을 휘감아 낚아챘다. 어딜 도망가, 내 밥상은 내가 챙긴다. 박서방이 비명을 지르며 다시 방 안으로 끌려 들어가자 서씨는 문틀을 잡고 버티며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서씨와 요물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서씨의 손톱이 빠지고 피가 철철 흘러 문지방을 적셨다. 요물의 힘은 인간이 당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서씨의 몸이 점점 방 안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요물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입맛을 다셨다. 흐흐흐, 부부의 정이 참으로 눈물겹구나. 걱정 마라. 내 놈들 둘 다 사이좋게 내 뱃속에서 만나게 해줄 테니. 절체절명의 순간 서씨의 뇌리에 노승의 마지막 말이 스쳐 지나갔다. 삼색 헝겊은 요물의 발을 묶는 결계가 될 것이야. 서씨는 남편을 잡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문고리에 묶인 삼색 헝겊을 풀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요물의 꼬리를 향해 몸을 날렸다. 요물이 방심한 틈을 타 서씨는 삼색 헝겊으로 요물의 꼬리 9개를 한데 묶어버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요물이 꼬리를 풀려고 발버둥 쳤으나 성스런 기운이 깃든 헝겊은 요력에 닿을수록 더욱 단단하게 조여들었다. 지금이에요, 서방님. 피하세요. 서씨가 소리치며 남편을 문 밖으로 밀어냈다. 박서방이 마루로 굴러 떨어지자마자 서씨는 재빨리 방문을 닫아 걸고 문고리에 남은 헝겊자락을 단단히 묶었다. 이제 방 안에는 서씨와 요물, 단둘뿐이었다. 갇힌 요물은 미쳐 날뛰며 문을 부수려 했으나 삼색 헝겊의 결계 때문에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년이 죽고 싶은 개로구나. 문을 열어라. 당장 열지 못해. 요물은 서씨의 목을 조르며 윽박질렀다. 서씨의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고 눈앞이 흐릿해졌지만 그녀는 문고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방 밖 마당에서는 박서방이 울부짖으며 문을 열려고 했으나 서씨는 안에서 소리쳤다. 열지 마세요.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멀리 피하세요. 서씨는 자신의 생명이 여기서 끝남을 직감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남편을 살렸고 시댁 식구들을 지켰으니 그것으로 좋겠다. 그때였다. 하늘이 서씨의 결심에 응답이라도 하든 먹구름 사이로 거대한 빗줄기가 꽂혔다. 화광벼락이 집 지붕을 뚫고 정확히 안방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지붕의 기와가 산산조각이 나고 석가래가 무너져 내렸다. 캬악, 요물은 벼락의 기운을 정통으로 막고 비명을 질렀다. 천년 묵은 욕이 야우치는 하늘의 순수한 양기인 뇌성병력 레이셴 피리 앞에서는 한 줌의 재와 같았다. 벼락은 요물의 몸을 휘감고 있던 삼색 헝겊을 타고 흘러 놈의 9개 꼬리와 온몸을 새까맣게 태우기 시작했다. 서씨 역시 벼락의 충격으로 튕겨나가 벽에 부딪혔으나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다. 방 안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불길 속에서 요물은 본래의 거대한 배교우 모습으로 돌아가 몸부림쳤다. 뜨거워, 뜨거워 안 돼. 천년의 공력이, 내 영생이, 놈의 살타는 역겨운 냄새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불길은 맹렬한 기세로 타올랐지만 신기하게도 서씨가 쓰러져 있는 구석자리만은 피해가는 듯했다. 서씨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불타는 여울을 바라보았다. 요물은 마지막 발악으로 서씨를 향해 기어오려 했으나 이미 다 타버린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놈의 눈에서 핏빛 광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두려움과 원망만이 남았다. 인간, 독한 인간. 요물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은 저주가 아닌 탄식에 가까웠다. 곧이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요물의 몸이 터져나가며
검은재가 되어 흩날렸다. 그와 동시에 폭우가 쏟아지며 지붕이 뚫린 방 안으로 빗물이 들이닥쳤다. 빗물은 화마를 잠재우고 더러운 요기를 씻어내렸다. 밖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편 박서방이 연기 속에서 서씨를 찾아 헤맸다. 부인 여보, 제발 대답 좀 하시오. 박서방은 구석에 쓰러져 있는 서씨를 발견하고 달려와 끌어안았다. 서씨의 얼굴은 그 그을음과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옷은 찢겨 성한 곳이 없었다. 하지만 가슴은 미약하게나마 오르내리고 있었다. 여보, 정신 차려. 내가 잘못했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남편의 뜨거운 눈물이 서씨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서씨는 힘겹게 눈을 뜨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서방님, 아가씨는, 요물은 죽었소. 다 타서 죄가 되었소. 부인이 해냈소. 부인이 우리 모두를 살렸소. 남편의 말에 서씨는 안도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고통과 피로가 쓰나미처럼 몰려왔고 서씨는 남편의 품에서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밖에서는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얼굴을 내밀어 폐허가 된 집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서광이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티 없이 맑고 푸르렀다. 간밤에 요란했던 뇌성병력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폐허가 된 안방터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내려앉아 젖은 땅을 말리고 있었다. 무너져 내린 기와 조각과 검게 그을린 석가래 사이에서는 아직도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나 그 영희 속에서는 더 이상 역겨운 누린내나 비릿한 혈향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비에 씻겨 내려간 흙내음과 풀내음만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어 마치 세상이 새로 태어난 듯한 청량감마저 감돌았다. 서씨는 행랑채 툇마루에 힘없이 기대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온몸이 손뭉치처럼 무겁고 욱신거렸지만 가슴 깊은 곳을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는 마당 한가운데가 보였는데 그곳에는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거대한 짐승의 사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사람의 형상은 찾아볼 수 없는 꼬리가 9개 달린 기괴한 여우의 형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수군거렸다. 세상에, 저게 정말 여우란 말인가? 저런 요물이 사람 탈을 쓰고 이 집에 들어앉아 있었으니 박서방네가 나만 할 리가 있었겠나. 그러게 말이야. 서씨 댁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될 뻔했어. 하늘이 도왔네. 하늘이 도왔어. 서씨가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남편 박서방이 쟁반에 미움을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고 수척했으나 눈동자만은 예전의 총기를 되찾아 생기가 돌고 있었다. 요물이 사라지자 빨려나갔던 전기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다. 남편은 서씨 앞에 쟁반을 내려놓고는 덥석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굵은 눈물만 뚝뚝 흘렸다. 부인, 내 일이 살아있는 것이 다 부인 덕분이오.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먹어. 요물을 혈육이라 착각하고 부인을 그토록 박대하였으니 내 죄를 어찌 다 갚으리까. 차라리 나를 때리고 욕이라도 해주시오. 남편의 뜨거운 눈물이 서씨의 손등을 적셨다. 서씨는 잡힌 손을 빼지 않고 가만히 남편의 등을 쓸어주었다. 원망이 없지는 않았으나 요기에 홀려 사리 분별을 못했던 남편 또한 피해자임을 알기에 탓할 수만은 없었다. 서방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방님이 무사하시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지난 일은 다 잊으십시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시부모님이 들어왔다. 두 분은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걸음을 옮길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으나 서 씨를 보는 눈빛에는 참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서 씨의 발치에 주저앉아 통곡을 터뜨렸다. 아가, 내 며느리야.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내 딸이 돌아왔다는 기쁨에 눈이 멀어. 정작 내 집을 지켜주는 진짜 귀한 자식이 누구인지를 몰라봤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저 짐승의 뱃속에서 비명 횡사했을 것을. 평소 깐깐하고 콧대 높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이토록 서럽게 우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시아버지 또한 헛기침을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가문의 수치이자 내 불찰이다. 10년간 집안을 지켜온 너를 믿지 못하고 쫓아내려 했으니 내 무슨 낯으로 조상님들을 뵙겠느냐. 이제부터 이 집안의 주인은 너다. 내 말이 곧 법이고 네 뜻이 곧 우리 집안의 뜻이다. 시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 씨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가족들은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서 씨는 남편과 함께 요물이 머물던 곳간을 샅샅이 뒤졌다. 요물이 내 누이는 이미 10년 전에 잡아먹었다고 했던 말이 가슴에 맺혔기 때문이었다. 곳간 바닥에 썩은 집더미를 걷어내고 흙을 파내자 그곳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와 함께 백골이 된 유골이 발견되었다. 비단 주머니는 10년 전 신우이가 시집갈 때 서 씨가 직접 술을 놓아 선물했던 것이었다. 아이고, 내 새끼야. 불쌍한 내 새끼야. 시어머니는 유골을 부둥켜 안고 혼절할 듯 오열했고 남편과 시아버지도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요괴는 시집가는 길에 신우이를 잡아먹고 그 기억과 물건을 훔쳐 10년을 기다린 뒤 친정으로 스며들었던 것이다. 가족들은 양지바른 언덕에 진짜 신우이의 유골을 묻어주고 정성껏 제를 올렸다.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며 서 씨는 마음속으로 빌었다. 아가씨, 이제 편히 쉬세요. 부디 다음 생에는 요물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 집안은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산들바람이 불어와 향연기를 하늘 높이 실어 날랐는데 마치 신우이의 영혼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떠나가는 듯했다. 진짜 신우이의 장례를 치르고 나자 집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물물은 다시 맑고 시원한 샘물로 변했고 말라 죽었던 마당의 나무들에서는 새순이 돋아났다. 병석에 누워있던 시부모님은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하여 지팡이 없이도 거동할 수 있게 되었고 남편 박서방의 얼굴에는 예전의 혈색이 완연히 돌아왔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의 마음가짐이었다. 시어머니는 콩 한쪽이라도 며느리와 나누려 했고 시아버지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우리 며느리는 하늘이 내린 효부라며 자랑하기 바빴다. 남편은 틈만 나면 서 씨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했고 힘든 집안일은 도맡아 하려 애썼다. 부인, 벼농사가 잘 되면 비단옷을 한 벌 해드리리다. 아니, 10벌이라도 해드려야지. 남편의 너스레의 서 씨는 비단옷은 무슨, 그저 건강하게 바틸이나 잘 거들어주세요 하며 핀잔을 주었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자 서 씨네 논밭은 황금 물결로 뒤덮였다. 요물이 사라진 뒤 마치 보상이라도 받듯 그해 농사는 대풍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 씨네 집을 복이 들어온 집이라 부르며 부러워했다. 추수가 끝난 어느 늦은 오후 서 씨는 새로 지은 안채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등 뒤를 비추고 마당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누렁소와 암탉들이 한가롭게 논일고 있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맑은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서 씨가 고개를 들어보니 지난날 비방을 알려주었던 그 노승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서 씨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넙죽 절을 올렸다. 스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모두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노승은 합장하며 고개를 저었다. 허허, 별 말씀을. 요물을 물리친 것은 내 비방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부인의 간절한 마음과 용기였소. 썩은 된장과 파탈이 무슨 힘이 있겠소. 부인의 피와 땀이 서렸기에 요물을 태울 수 있었던 계지. 서 씨는 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갓 지은 햅쌀밥과 나물 반찬을 정갈하게 차려 대접하려 했으나 다시 나왔을 때 노승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그가 서 있던 자리에 붉은 팥 몇 알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서 씨는 그 파탈을 소중히 주워들고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어쩌면 그는 지나가던 승려가 아니라 이 집안의 조상님이 보낸 수호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상을 받았다. 상 위에는 햅쌀로 지은 윤기 흐르는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가 올라와 있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자, 먹자. 우리 며느리가 끓인 찌개 냄새가 심리 밖까지 퍼지겠구나. 남편이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서씨 숟가락에 올려주며 거들었다. 많이 드시오.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집안이 평안하지. 서씨는 목이 메어 밥을 넘기기 힘들 정도로 행복했다. 요물은 가족의 생기를 빨아먹으려 했지만 시련을 겪은 가족들의 결속은 오히려 강철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그날 밤 서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문단속을 하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집안을 비추고 있었다. 문득 지난날 공포에 떨며 문구멍으로 내다보던 그 끔찍했던 밤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겉모습은 화려하나 속은 썩어 문드러진 요괴의 허상을 꿰뚫어보고 진실과 진심으로 맞서 싸운 기억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인간의 눈은 때로 겉모습에 현혹되어 진실을 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눈을 뜨고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사악한 기운도 침범할 수 없음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서 씨는 방으로 들어가 곤히 잠든 남편의 이불깃을 여며주었다. 남편의 숨소리는 고르고 평온했다. 방 안가득 퍼지는 은은한 모과 향기 속에 서신의 가족의 밤은 더없이 평화롭게 깊어만 갔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하였던가. 요괴가 남긴 상처는 암으로 새살이 돋았고 잿더미가 되었던 집터에는 더욱 튼튼한 기둥이 세워졌다. 며느리 서씨의 지혜와 용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훗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 할 때마다 서신의 이야기를 하며 경계로 삼았다 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붉은 입술이나 고운 비단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썩은 된장 냄새를 마다하지 않는 그 숭고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서씨의 이야기는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다.